희령에 처음 간 건 10살 때 일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열흘 정도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산속에 있는 사찰에도 가고 집 근처의 바닷가에도 갔다. 시장에서 갓 튀긴 팥도넛과 꽈배기도 먹고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머니의 친구들과 춤을 추기도 했다. 어린 내 눈에 희령의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고 푸르렀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할머니와 함께 본 희령의 밤하늘이다. 나는 그때 은하수를 맨눈으로 처음 봤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가 울렁거리고 간지러웠다. 희령에 도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아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돌보려 하는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할머니와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할머니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다시 희령에 내려가던 날 32살의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폭설이 내리는 2017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희령 천문대에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본 건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침 내가 속해 있던 프로젝트 팀의 일이 끝나던 시점이었고 갈 곳이 없던 상황이기도 했다. 합격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울을 떠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희령의 관광호텔에 도착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채로 짐도 풀지 않고 창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물새 몇 마리만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밝은 등을 단 어선들이 줄지어 조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선에 달린 등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잠을 이어자지 못하던 때였다. 그날도 몇 번이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나서 커튼을 열자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를 물들이는 해의 붉은 빛이 객실까지 밀려 들어왔다. 나는 말을 잃은 채로 해의 일주를 지켜봤다. 해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희령에서의 첫 3주 동안은 호텔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했다. 퇴근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을 열면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어붙을 듯 추운데도 누운 채 파도 소리를 들은 날도 있었다. 창을 닫아야 하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웠다.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입이 말랐다. 거울을 보면 등이 굽고 어깨는 앞으로 말린 데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내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짧은 단발로 잘랐지만 그런 내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지기만 했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그때의 나는 사람이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서울에서처럼 친구와 한참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가깝고 끈끈해서 속까지 다 보여주고 서로에게 치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했다. 나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관계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들지 않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추우면 창문을 닫고 목이 마르면 물을 따라 마시는 내가 보였다. 여전히 어려운 밤을 보내면서도 예전처럼 몸을 쥐어짜며 울지는 않는 내가 보였다. 2시간, 3시간을 이어 잘 수 있는 내가 보였다. 그렇지만 나아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었다.